임대인께서 이제 나중에는 뿔이 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계약은 처음 보겠다며 다시는 우리 부동산에 못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그건 그 특약을 인터넷에 서칭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한 10초 넘길 정도로 이만큼을 보내요. 문자에다가 특약 이만큼 걸어주세요. 그럼 사회초년생들아, 언니 말 잘 들어. 이몽.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임대 얻을 때 팁을 좀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사회초년생들이 오면 제일 먼저 많이들 이제 여쭤보는 부분들이 솔직히 요즘엔 뭐냐면 소유관계, 권리관계 이런 것도 다 떠나서 기금대출 가능할까요? LH 대출 되는 거 해주세요. 아니면 청년 버팀목 해주세요. 그거 되는 매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사회초년생들 월급이 다 빠나고 그러니까 다달이 나가는 그 고정 비출을 줄이기 위해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잘 비교 판단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버팀목 대출이나 기금 대출이 안 되는 매물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매물이 안 좋은 매물이거나 위험한 매물이어서가 아니라 기금 대출은 조금 더 까다로워요. 보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대출이 있는 집이다. 집주인이 대출이 있는 집일 경우에 상환하고 말소하는 조건이면 원래는 대출이 다 가능한 게 고정값이에요. 근데 기금대출에서는 일단은 대출이 있다. 그러면 미리 상환 말소를 해야 된다. 내지는 아니면 대출 있는 매물은 안 된다. 이렇게 아예 초반부터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반려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사실 위험한 매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렇게 따졌을 때 좋은 매물을 또 놓칠 수도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뒤를 잘 따져서 예를 들어 매물이 너무 확실한 매물인데 좋아. 근데 지금 현재 임대인이 대출이 있어. 그랬을 경우에 내가 그래도 이 집이 시세도 좋고 총 보증 금액을 따졌을 때 나쁘지 않고 집 컨디션이나 크기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꼭 기금 대출이 아니라 좀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씨도 사회초년생의 나이니까 내가 집을 얻으러 부동산에 가면 어떤 걸 먼저 물어보고 싶은지 궁금한 거 얘기를 해볼래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 근린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데는 또 업무용 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아마 분류된 걸 보셨다 그러면 그거는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다가구 주택 매물을 보신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2종 근린생활시설과 그 주거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 건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상가 건물만 근린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상층부에 그냥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은 일반 전입이 가능한 그런 주택일 거거든요. 근린생활시설에선 전입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대항력을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물은 아마 소개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궁금하면 여쭤보시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라는 걸 확인하면 거기에 층별로 그 용도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영업용 시설이라고 하는 걸 보셨다고 하면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아마 요즘 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오피스로 사용해도 되고 주거로 사용해도 되고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내가 거기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냥 업무용으로 사무실 오피스로 쓸 것인지 아니면 전입신고를 해서 나는 여기 주거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되는 요인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특약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특약은 사실은 우리가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건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좀 세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계약서 상에다가 조항을 넣는 거예요. 저희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한 사항들을 세세하게 넣을 수 있는데 이 특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또 사회초년생이니까 그런 것도 이해하지만 요즘에 그리고 또 이제 언론에서 너무 뭐 전세 사기다 뭐가 어땠다 이런 불안한 것들의 요인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특약을 인터넷에 서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한 10초 넘길 정도로 이만큼을 보내요. 문자에다가 특약 이만큼 걸어주세요. 사실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 중개사를 좀 믿고 팔로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중개사들은 기본적으로 특약사항에 어떤 걸 반드시 넣어야 되는지 중요한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해서 정말 중요한 것만 딱딱 다 넣어 드릴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그럴 거고. 그래서 그렇게 요약된 거 딱 들어가야 될 것만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특약이 장황하게 길어지다 보면 세부적인 그런 어떤 분쟁의 요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임차인들한테 이렇게 협조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까다롭게 이렇게 특약을 너무 많이 요구하네. 그럼 나도 이렇게 요구해야지. 서로 그렇게 되거든요. 이 관계라는 건 어차피 서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그 배려해 주심을 알고 감사하게 딱 생각하면 또 상대도 그런데 저 상대방이 까다롭게 안 해? 그럼 나도 이것도 챙겨야지, 나도 이것도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몇 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특약을 많이 넣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집주인분한테 요구를 하기보다 중개사분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특약을 뭐 이렇게 제가 아까 농담식으로 막 이렇게 오래 길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임차인 입장에서 하나의 거리낌 없이 모든 게 해소가 돼야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개사한테는 얼마든지 보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이 내용은 이렇게 요약될 거고 이거는 이런 내용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수긍이 되시면 임대인한테 또 전달을 하고, 왜냐면 이건 서로가 협의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삿날에 꼭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계약서를 쓴과 동시에 그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확정일자는 내가 꼭 들어가는 날이 아니라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만 있으면 무조건 받으실 수 있고 미리 해놓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요즘에는 임대차 신고도 필수이기 때문에 그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이제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확정일자 플러스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내가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하죠. 임대인한테 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나의 권리 명시하는 게 국가기관에다가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서 정당하게 부여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하셔야지 대항력이, 임차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혹시라도 융자가 있는 집이라든지 이렇다고 하면, 만약에 융자가 있는 집인데 그걸 상환말소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 당일날 상환이 되면 나는 그 다음날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입신고 한 다음날 그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임대인이 또 다른 대출을 받는다거나 혹시 나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고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돼요. 실장님, 요새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 하시던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사실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그런 경우가 제 고객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요즘에 많이 그게 부각돼서 그렇지, 사실 실현실에서 마음 먹고 임대인이 내가 사기쳐야지, 내지는 중개사가 나도 이렇게 사기쳐야지 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회초년생들이 얻으려고 하는 집들이 다 이제 저가의 전월세이기 때문에 그거 사실 수수료 얼마 안 돼요. 제가 뭐 수수료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까지 위협을 당하는 사기를 일부러 치려고 하지는 않겠죠. 이거는 번외 얘기지만 저는 통매나 토지 이런 거에서 몇 천만 원 그 다가구 때문에 저는 절대 사기치지 않고요. 그리고 아마 언론에서 많이 그렇게 부각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은 너무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범죄자들 너무 막 흉악하고 무섭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선 사실 그렇게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없듯이 전세 사기도 저는 사실 사기꾼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불안함의 요인이 있다고 분명히 저도 느껴지거든요. 일단은 중개사가 그 확인된 좋은 매물, 안전한 매물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우선일 텐데, 오시는 분들이 또 중개사를 처음 접할 때 처음 보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믿고 신뢰하기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래도 충분한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소유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이제 뭐 여기는 소유자가 이 사람이에요 라고 구두상으로 얘기해서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식 기관에서 발급받은 그런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소유관계만큼 중요한 게 권리관계. 이제 권리관계라고 하는 것이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아니면 가압류 혹은 가처분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것도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이거는 안 좋은 매물이다, 이거는 뭐 불안한 매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됐을 때 권리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거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저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쉽게 상환 말소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내가 동시에 상환 말소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서 내가 최우선으로 1순위가 될 수 있는 늘 장치를 반드시 해놓으면 문제 없는 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가압류 가처분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내막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관계들도 확인하고, 일단 두 번째는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 요즘 초년생들이 목돈이 없으시니까 전세 받을 때 거의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가능한 매물인지, 그리고 보증보험도 요즘 너무 필수니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그런 안전한 매물인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그런 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불신만 가지고 너무 막 불안해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진행하시면 아마 중개사분들이 대부분 다 도와주실 거예요. 월세, 전세 이렇게 있잖아. 이런 사람은 월세로 사는 게 좋고 이런 사람은 전세로 가는 게 좋다 하는 게 있나요? 그것도 어떻게 판단하냐면 본인의 가용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 그런데 대출을 받으시더라도 대출이 전액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대출은 80%가 최고고 기금 대출은 90%까지 되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을 내가 대출을 받아서 저렴한 이율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세가 훨씬 이익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내가 나머지 10%나 20%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어야 되잖아요. 대출 받는 금액 말고 내 돈. 그 금액이 이제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매물이든 할 수 있다 없다가 정해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보증금 금액이 커지면 10% 금액, 20% 금액도 그만큼 또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목돈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또 아무리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내 가용 금액과 이제 대출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전세가 더 훨씬 유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월세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 금액이 적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프리랜서야. 내지는 아르바이트나 뭐 이렇게 일용직으로만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대출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이제 월세로 하셔야 되는 거고, 월세는 은행 대출 이자에 비해서 당연히 높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시다고 하면 대출을 받으시면 훨씬 더 고정비가 이제 줄어드실 거예요. 소장님, 이런 손님은 기억에 남았다. 이런 손님이 있을까요? 그 임차 구하시는 분 중에 네. 사회 초년생이셨는데, 그분이 서울에 빌란지 다가군지 그렇게 거주하셨다가 전세 사기를 당하셨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 손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깝고 그분의 불안감 뭐 이런 거를 너무 아니까 충분히 다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제가 조금 저희 이 매물은 안심해도 된다라는 걸 모든 걸 확인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찌어찌해서 계약까지 갔는데, 계약할 때 그 임대인한테 너무 과한 서류들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계약할 때 다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온 게 왜 그러냐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되고 확인하실 서류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다가구나 상가주택은 그 통 건물 한 채를 주인이 다 혼자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호실이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호실 중에 한 칸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나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의 확정일자라든지 보증금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임대인의 어떤 뭐 근저당, 융자 여부라든지 세금 체납이 진짜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많이 보거든요.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든지 이런 거 반드시 확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손님은 그 전에 당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여기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셨던 경우인데, 사실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매물이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한 서류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주인 한 소유이고 그 집은 한 명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전입세대 열람원 만약에 떼게 되면은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 아니면 이전 임차인 둘 중에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그거를 요청할 필요가 없고 확인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이분은 본인이 이제 트라우마처럼 전세 사기 당한 경험 때문에 말하자면 A부터 Z까지 다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협조 드리기 위한 건 다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손님이 뭐 하나라도 껄끄럽거나 불편하거나 의문을 사는 거 원치 않고요.
뭐든 다 명쾌하게 매끄럽게 막 시원하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저는 저 예전에 별명이 예스걸이었는데 손님이 요청하면 거의 예스예요. 너무 과한 거 아니고서는. 그래서 모든 걸 거의 다 맞춰드렸지만 과하니까 임대인께서 이제 나중에는 뿔이 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계약은 처음 보겠다며 다시는 우리 부동산에 못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도 사실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제가 시세 중에 가장 저렴하고 좋은 매물을 해드렸는데 그 와중에 또 가격까지 깎아드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돈이 없으시니까 사회초년생들은 당연히 보증금이 적으면 더 유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그런 거 다 맞춰드리고 임차인 편에 서서 다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이 너무 한도 끝도 없다 보니 임대인이 뿔이 나셔서 나중에는 저도 중간에 곤란한 상황이 되고 결국에 임대인이 뿔난다고 하면 사실 임차인한테 제일 안 좋아요. 중개사야 뭐 한번 욕먹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임차인은 거기 계속 거주하면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게 고장나면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소통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좋게 생각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협조하고 되게 좋게 유하게 모든 게 흘러갈 텐데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임대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깐깐하게 하면 나도 깐깐하게 한다. 서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던 적이 있어요. 사회 초년생들 잘 들어. 언니 말 잘 들어.